모든 스펙에서 이긴 종이 멸종했습니다. 진쪽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고요. 뇌는 더 컸고 힘은 비교도 안 됐고 빙하기를 40만 년이나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 종족 이름은 네안데르탈인. 사라졌습니다. 답은 아무도 예상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당신 몸 안에 약 1.4%. 근데 이 흔적이 처음부터 우리 몸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3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라진 인류 종족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우리 몸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까지 4만 년 전 도착했지요. 7,700년 전 동아시아 인골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모 날레디부터 한국 사람 몸 안 1.4%까지 30만 년 인류사 한편으로요. 사이언스, 네이처, 피나스, 사이언스 어드밴스 1차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풀어가봐요. 가장 오래된 이야기부터요. 2013년 9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이징 스타라는 동굴에서 동굴 탐험가 2명이 사람 뼈 같은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고인류학 연구팀에 가져갔지요. 연구팀은 동굴 깊숙이 더 많은 화석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본격 탐사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석이 있는 챔버까지 가는 통로가 너무 좁았다는 겁니다. 가장 좁은 곳이 18cm, 사람 어깨가 거의 안 들어가는 폭입니다. 일반 발굴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통로였습니다. 연구팀은 페이스북에 모집글을 올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 발굴자를 찾는다고요. 60명 넘게 지원했습니다. 그중 6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6명을 언더그라운드 애스트로넛이라고 부릅니다. 지하 우주비행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닿지 않은 깊은 어둠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 6명이 인류학 역사상 가장 좁은 발굴 통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6명이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게요. 사람 뼈 1550점이 넘는 거대한 매장지였습니다. 한 챔버 안에 그렇게 많은 인류 화석이 모여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동굴에서 발견되는 인류 화석은 한두 점 정도예요. 더 많아도 십수점 수준입니다. 1500점이 넘는 건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발견된 뼈의 형태가 더 신기했습니다. 한 동굴에서 엄청난 양의 뼈가 무더기로 나오는데요. 만약 짐승이 사람을 사냥해서 동굴에 버린 거라면 뼈가 부서지고 일부만 남아야 합니다. 큰 짐승이 사람을 사냥하면 보통 척추나 두개골 같은 큰 부위만 남기고 나머지는 부서져 흩어지지요. 동굴까지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짐승도 거의 없습니다. 하이에나 같은 청소동물이 일부 뼈를 가지고 갈 수는 있어도 한 챔버에 1500점이 모여 있을 정도로 쌓이지는 않아요. 근데 라이징 스타 동굴에서는 발목과 무릎이 붙어 있는 뼈가 발견됐어요. 살이 있을 때 통째로 던져졌다는 뜻입니다. 인대와 근육이 살아있어서 뼈가 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한두 명이면 사고로 생각할 수 있는데 1500점이 넘는 규모로 한 챔버에 모여 있는 건 매장 가능성 외에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추락사라고 보기에는 챔버 위치가 자연 추락 가능한 구조가 아니었고요. 누군가 죽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그 어둠 안으로 운반했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수백 번 반복적으로요. 분석 결과 놀라웠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류 종족, 호모 날레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라이징 스타 동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날레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특징이 진짜 이상해요. 뇌 크기가 호두만해요. 약 465에서 560cc 사이. 사피엔스 뇌가 약 1400cc니까 3분의 1 수준입니다. 거의 침팬지랑 비슷한 크기예요. 근데 신체 구조는 거의 우리랑 같아요. 직립보행 완벽하게 했고요. 손은 도구를 만들 수 있게 정교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살짝 굽어 있어서 나뭇가지를 잡기에 좋았습니다.
발 모양도 사피엔스랑 거의 같아요. 발바닥 아치까지 있었습니다. 작은 뇌, 퓨스, 사피엔스 신체. 진화 연구가 머리가 아팠습니다. 보통 인류 진화는 뇌가 커지면서 신체도 같이 발달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호모 날레디는 그 통념을 깼습니다. 가장 놀라운 게 또 있었습니다. 그 작은 뇌로 죽은 동료를 매장한 흔적이 있습니다. 매장은 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처럼 큰 뇌를 가진 종족만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추상사고가 있어야 매장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호모 날레디는 그것도 깼습니다. 이어서 더 대담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모 날레디가 동굴벽에 그림도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굴 안에서 발견된 십자가 모양 그림과 격자 무늬가 호모 날레디식이 것일 수 있다고요. 단 이건 아직 가설이고 논쟁 중입니다. 그 그림이 정확히 언제 그려졌는지 연대 측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대 사피엔스가 들어와서 그렸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언제 살았을까요? 파석 연대 측정 결과 약 23만 5천 년에서 33만 5천 년 전입니다. 2017년에 발표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랑 거의 같은 시기에 지구에 살았던 겁니다. 다른 종족인데 같은 시기예요. 어쩌면 한 번쯤 마주쳤을지도 모르지요. 이 발견이 인류 진화 통념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교과서에 흔히 나오는 진화 그림이 있죠. 침팬지에서 서서히 허리 펴지면서 사람이 되는 그림. 그 그림은 진화를 마치 포켓몬처럼 표현한 거예요.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덜 똑똑한 것에서 더 똑똑한 것으로 직선적으로 진화한 것처럼요. 사실 진화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화는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이에요. 여러 나뭇가지가 자라고 그 가지 중에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있고 네안데르탈도 있고 데니소바도 있고요. 우리 사피엔스는 그 나무에서 딱 하나 남은 마지막 잎새일 뿐입니다. 그 전에는 다양한 종의 인류가 동시에 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호모 날레디는 그 다양한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반도 인접까지 안 왔습니다. 호모 날레디 화석은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됐습니다. 단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호모 날레디가 죽은 동료를 기억하는 그 마음, 매장 의례는 그 후 인류 모두한테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구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입니다. 네안데르탈은 약 40만 년 전 유럽과 서아시아에 등장한 종족입니다. 호모 날레디보다 좀 더 늦게 나왔지만 훨씬 오래 버텼습니다. 40만 년이나요. 이 종족은 진짜 강했습니다. 뇌 크기가 평균 약 1410cc, 사피엔스 1400cc보다 약간 더 컸습니다. 힘도 비교도 안 되게 강했습니다. 우리 사피엔스가 평균 키 170일 때 네안데르탈은 165쯤이지만 골격이 훨씬 단단했습니다. 근육량이 많았고요. 사피엔스보다 약 30%더 강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빙하기 추위도 잘 견뎠습니다. 코가 컸습니다. 코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폐로 보내는 구조였습니다. 가슴이 두꺼웠고요. 체온 유지에 유리한 신체였습니다. 빙하기에 적응한 가장 완벽한 인류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도구도 정교했습니다. 무스테리안이라는 석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냥감 가죽 벗기는 도구, 고기 자르는 칼, 창 끝에 다는 돌초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도구로 여러 용도를 쓰는 게 아니라 용도별로 다른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머리를 썼다는 뜻입니다. 아픈 가족도 돌봤습니다.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한 명이 있습니다. 샤니다르 1번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한쪽 팔이 어릴 때 절단됐는데 다른 사람들 도움으로 어른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시력도 한쪽이 나빴고 청력도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로 약 40대까지 살았어요. 그 시대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나이입니다. 가족이나 동료가 계속 돌봐줬다는 뜻입니다. 의료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의뢰도 했습니다. 죽은 동료를 묻고 꽃을 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호모 날레디처럼요. 단 꽃 흔적은 후대 설치류가 운반했다는 반박 가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장 자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은 사피엔스보다 약간 더 큰 뇌, 더 강한 신체, 비슷한 문화를 가진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약 4만 년 전 사라졌습니다.
유럽 거의 모든 곳에서 약 4만 년 전을 마지막으로 네안데르탈 흔적이 끊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 3만 4천 년 전까지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약 4만 년 전을 기점으로 네안데르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패턴은 공유된 관찰입니다. 왜요? 가설이 여러 개예요. 첫째, 사피엔스 경쟁 가설. 사피엔스가 더 좋은 도구를 만들고 더 큰 무리를 이루면서 네안데르탈 자원을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화살, 작살 같은 원거리 무기를 사피엔스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은 근접 무기 위주였고요. 그래서 사냥 효율 차이가 컸습니다. 같은 사슴 한 마리를 잡으려면 네안데르탈은 때로 몰아서 절벽으로 내려보낸 다음 창으로 찔러야 합니다. 사피엔스는 멀리서 활을 쏠 수 있고요. 둘째, 기후 변화 가설. 약 4만 년 전 빙하기 막바지에 기후가 급변했습니다. 단 네안데르탈은 추위에 적응한 종족이라 이건 좀 약한 가설입니다. 오히려 사피엔스가 추위에 약했을 텐데요. 단 기후 변화로 식물, 동물 분포가 흔들리면 네안데르탈도 적응이 어려웠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셋째, 인구 가설. 전 세계 네안데르탈 인구가 평균 5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작은 마을 하나 수준. 그 작은 인구로 40만 년 버틴 겁니다. 그 결과 근친 교배가 누적됐습니다. 알타이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한 명은 부모가 이복남매 수준이었습니다. 작은 집단 안에서 결혼이 반복되니까 자손이 약해졌습니다. 면역 다양성도 떨어지고 유전 질환도 누적됐고요. 넷째, 화산 폭발 가설. 약 4만 년 전 캄파니아 분화라는 거대 화산 폭발이 유럽 일대를 덮쳤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근처에서 일어난 폭발입니다. 폭발 규모가 지난 20만 년 유럽 최대급이었습니다. 화산재가 유럽 동부까지 약 1000km 날아갔습니다. 이때 네안데르탈 거주지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가설입니다. 다섯째가 가장 흥미로워요. 흡수 가설입니다. 네안데르탈이 멸종한 게 아니라 사피엔스에 흡수됐다는 겁니다. 만나서 결혼했고 자손을 남겼습니다. 그 자손이 다시 사피엔스 사회에 합류했습니다.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이 지금 우리예요. 한국 사람 몸 안에 약 1.4% 네안데르탈 흔적이 흐르는 이유예요. 여기에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더 있어요. 출산율 가설입니다. 네안데르탈은 모든 스펙에서 우위였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적게 낳았다는 겁니다. 큰 뇌를 가진 자식을 임신하고 키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평균 4년에 한 명꼴이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2, 3년에 한 명. 그 차이가 누적되면 수십만 년 사이에 인구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결국 사피엔스가 수적으로 압도하고 네안데르탈이 흡수됐다는 가설이지요. 거기에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은 사회 구조가 작은 가족 단위였다고 봐요. 평균 한 거주지에 20명 정도. 사피엔스는 100명 단위 큰 무리로 살았다는 흔적이 있어요. 무리가 크면 분업도 가능하고 정보 공유도 빨라집니다. 한 사람이 새 사냥 기술을 발명하면 100명한테 빠르게 퍼지는데 작은 무리에서는 그 발명자 한 명 죽으면 기술도 같이 사라집니다. 인구와 무리 크기 차이가 누적된 게 결국 결정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5가설이 다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봐요. 단 한 가지는 분명해요. 네안데르탈은 우리 몸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경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부가 되는 길을 택한 건지도 몰라요. 멸종이라고 부르기에는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언제 어디서 만났을까요? 그 답은 6만 년 전 서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한반도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등장했습니다. 호모 날레디랑 거의 같은 시기예요. 같은 대륙에서 다른 종족 2개가 동시에 살았던 겁니다. 가장 오래된 사피엔스 화석은 모로코 제벨 이르후드 동굴에서 발견된 약 30만 년 전 화석입니다. 2017년에 발표됐어요. 그 전까지는 사피엔스 등장이 약 20만 년 전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10만 년 정도 더 빨라진 겁니다. 사피엔스 역사가 그렇게 길었다는 게 새로 알려졌어요. 이 초기 사피엔스는 지금 우리랑 좀 달랐습니다.
얼굴은 비슷한데 머리 뒤쪽 모양이 좀 더 길었습니다. 신체도 좀 더 단단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금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그레실화라고 불러요. 골격이 가늘어지고 가벼워졌다는 뜻입니다. 사피엔스가 만든 도구는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호모 날레디나 네안데르탈이 만든 도구랑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약 7만 년 전부터 갑자기 도구가 정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활과 화살, 작살, 바늘이 만들어졌고요. 동굴 벽화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라스코, 스페인 알타미라 같은 곳에 남아있는 약 2만 년 전부터 1만 5천 년 전 사이 사피엔스 벽화가 가장 유명하죠. 들소, 사슴, 말을 정교하게 그리고 일부는 사냥 장면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봤다고 그린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음악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뼈로 만든 피리가 가장 오래된 악기로 알려져 있어요. 독일 슈바벤 알프스 지역 동굴에서 발견된 약 4만 년 전 새뼈 피리가 가장 오래된 사례입니다. 음공이 5개 정확히 뚫려 있어서 단순한 호각이 아니라 음계가 있는 진짜 악기였습니다. 사피엔스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종족으로 진화한 흔적이죠. 이걸 인지혁명이라고 불러요. 사피엔스 뇌 안에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추상사고, 상징, 협력하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언어 능력이 이때 비약적으로 발달했다고 봐요. 복잡한 문장 구조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협력과 학습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 인구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 인구가 약 10,000명에서 2만 명 사이로 추정돼요. 6만 년 전이 되면서 약 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해요.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 같지만 그 시대 기준으로는 엄청난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프리카 안에서 자원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피엔스 무리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2만 년 전, 13만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기후가 좋아질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사피엔스 집단이 빠져나갔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왜 기후가 좋아질 때 빠져나갔을까요? 그때 사하라 사막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하라 밑에 사헬지대라고 스텝 초원지대가 있는데요. 사하라가 줄어들면 사헬이 커집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사막까지 가는 초원길이 열려요. 동물들이 빠져나가니까 사피엔스 사냥꾼들이 동물을 따라서 같이 빠져나간 거죠. 홍해를 중심으로 두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윗상단으로 빠져나간 무리는 유럽 쪽으로 한 갈래가 들어가고 또 한 갈래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건너갑니다. 바이칼 호수까지 가요. 약 2만에서 2만 5천 년 전쯤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으로 빠져나간 무리는 인도까지 가서 주로 해안을 쫓아서 이동했습니다. 동남아 지역까지 진출했고요. 그 동남아 지역이 흥미로운 게요. 빈기에는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 반도가 다 연결돼 있었어요. 그 지역을 순다랜드라고 부릅니다. 사피엔스는 그 순다랜드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무리에서 한 갈래는 남쪽으로 호주까지 가고요. 한 갈래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나서 양쯔강 이남까지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갈래가 한반도 인접 지역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프리카 밖에는 이미 살고 있던 종족이 있었습니다. 서아시아 일대에는 네안데르탈이, 동남아시아에는 데니소바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피엔스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와서 네안데르탈인이랑 처음 만난 게 약 6만 년 전입니다. 서아시아 어딘가에서요. 만나서 처음엔 어땠을지 우리는 모르지요. 친했을 수도 있고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십니다. 그 자손이 다시 동쪽으로 이동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외 모든 사피엔스 후손한테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약 1.4% 흘러갔습니다. 아프리카 안에 머문 사피엔스만 빼고요. 수치가 정확히 측정됐습니다. 동아시아 사람 평균 1.38%, 유럽 사람 평균 1.15%, 동아시아 사람이 유럽 사람보다 약 20% 더 많아요. 처음에 이 자료 봤을 때 4%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 다시 보니까 1.4%더라고요.
4%는 멜라네시아 사람 데니소바인 비율이지 한국 사람 네안데르탈 비율이 아니더라고요. 멜라네시아 사람들은 데니소바인 유전자를 약 4.8%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데니소바인 흔적이 약 0.2% 이하예요. 근데 왜 동아시아 사람이 유럽 사람보다 네안데르탈 흔적이 더 많을까요? 정확한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사피엔스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네안데르탈인을 두 번 만났다는 겁니다. 한 번은 서아시아에서 또 한 번은 더 동쪽에서.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 조상이 네안데르탈 유전자를 두 번 받아왔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 유럽에서는 네안데르탈 흔적이 자연 선택으로 더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분리해서 자손을 덜 남겼고, 그래서 점점 옅어졌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흔적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어떤 건 위험하고 어떤 건 보호작용을 해요. 3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조각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3번 염색체 단환 21.31번 위치에 있는 약 5만 염기쌍 길이의 변이입니다. 그게 코로나 중증 위험을 약 3배 올린대요.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폐 손상이 심해지는 메커니즘으로 추정됩니다. 남아시아 사람은 약 50%, 유럽 사람은 약 16%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그 위험 변이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중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초기 방역 대응이 빨랐던 영향이 더 컸지만 유전적 요인도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같은 연구팀이 2021년에 또 발표했습니다. 12번 염색체에 있는 OAS 유전자에 네안데르탈한테 받은 변이가 있는데 그게 코로나 위험을 약 22% 줄여준대요. OAS 유전자는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RNA를 잘라서 무력화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네안데르탈한테 받은 변이는 이 효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든다고 추정됩니다. 아프리카 박사람들한테 약 절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보호 변이입니다. 4만 년 전 한반도로 들어온 사피엔스 조상이 이 보호 변이를 함께 들고 들어왔고, 그게 7,700년을 거쳐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안데르탈한테 받은 흔적이 어떤 건 위험이고 어떤 건 보호인 겁니다. 동전 양면 같아요. 우리는 그 둘을 다 물려받은 거죠. 그 사피엔스가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약 4만 년 전 동아시아까지 왔습니다. 베이징 근처에서 약 4만 년 전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테니안인이라고 불러요. 테니안 동굴이라는 이름에서 왔는데 베이징 외곽산 안쪽에 있는 동굴입니다. 1956년 이미 발견됐던 인고를 2013년에 와서야 유전자 분석을 시도한 거예요. 4만 년 동안 그 어둠 안에서 보존된 인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 거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DNA가 1만 년만 지나도 거의 분해됩니다. 테니안 동굴은 일정한 저온과 안정된 환경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곳이었어요. 그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지금 동아시아 사람 조상에 가까웠습니다. 단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테뉴안인은 약간 더 폭넓은 동아시아 사람들의 공통조상에 가까운 패턴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갈라지기 전 단계 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테뉴안인 안에서 네안데르탈 유전자 비율이 약 4%로 측정됐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사람 1.38%보다 훨씬 높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4만 년 사이에 네안데르탈 흔적이 점점 옅어졌다는 겁니다. 자연 선택이 일부 변이를 골라내고 나머지는 점점 희석된 결과지요. 다시 말하면요. 약 4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동아시아까지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네안데르탈 흔적 약 4%를 가지고 들어왔고 4만 년 시간 동안 1.38%로 줄어들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반도에는 그 사피엔스가 언제 도착했을까요?
한반도에 사피엔스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대략 3, 4만 년 전으로 봅니다. 단 그 시기에는 한반도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흥미로워요. 그 당시 수렵 채집민들은 초지를 선호했습니다. 사냥감 대형 동물이 많고 어로 생활이 가능한 드넓은 초지요. 한반도는 산지가 많아서 수렵 채집민이 좋아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살았느냐 하면요. 빙기의 해수면이 굉장히 낮아져서 서해가 거의 다 육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서해 평야가 비옥했어요. 거기에서 어로 활동하고 수렵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만주 연해주 쪽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추위에 적응한 사피엔스 수렵 채집민들이요. 근데 2만 5천 년 전부터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추위에 적응한 사피엔스도 못 버틸 정도였어요. 그래서 만주 연해주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목적지는 역시 서해 평야였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심했지요. 그래서 일부가 경쟁이 덜한 한반도 쪽으로 내려왔다고 봐요. 그 흔적이 한반도에 남아 있습니다. 평안남도 덕천, 황해남도 역포, 평안남도 승리산, 이런 곳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충북 제천 전말동굴, 충남 공주 석장리 같은 곳에서도 후기 구석기 거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만 5천 년 전부터 한반도 거주 흔적이 늘어나는 시점이 만주에서 내려온 시점과 일치합니다. 만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가지고 있던 도구가 달랐다고 합니다. 도끼 모양, 석기 형태, 가재 도구들이 만주에서 쓰던 것과 같았다는 거죠. 한반도 후기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한 석기와 만주 일대 같은 시기 석기를 비교해보면 같은 계열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서해 평야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북쪽 만주에서 내려왔다는 게 정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한반도 화석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직접 DNA 분석은 어려워요. 한국 기후가 산성 토양이라 뼈가 잘 보존되지 않아요.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아서 DNA가 분해돼 버립니다. 대신 한반도 인접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들을 봐요. 가장 유명한 게 악마문 동굴입니다. 악마문 동굴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있습니다. 한반도랑 매우 가까운 동아시아 동굴입니다. 영어 이름은 데블스 게이트 케이브예요. 이름이 좀 무섭지만 발견된 게 한국인 조상한테는 중요한 동굴입니다. 그 동굴에서 약 7,700년 전 신석기 시대 사람 2명의 인굴이 발견됐습니다. 보존 상태가 정말 좋아서 유전자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2017년에 발표됐습니다. 결과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7,700년 전 사람들 유전자가 지금 동아시아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일본 북부 사람, 중국 동북부 사람 조상에 직결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두 갈래 조상 패턴이 그때 이미 있었습니다. 두 갈래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갈래는 북부 동아시아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시베리아 남부, 만주 쪽입니다. 아무르강 유역 사람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두 번째 갈래는 남부 동아시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동남아시아, 남중국 쪽입니다. 순다랜드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거쳐 올라온 사람들 흐름이요. 이 두 갈래가 한반도 인접에서 이미 7,700년 전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신석기 사람들 유전자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안에도 네안데르탈 흔적 약 1.4%가 있었습니다. 4만 년 전 사피엔스가 한반도까지 들어올 때 이미 그 흔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후 7,700년 전 신석기 사람한테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호모 날레디는요, 한반도 인접까지 안 왔습니다. 호모 날레디 화석은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됐습니다. 단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죽은 동료를 기억하는 그 마음, 매장의례. 호모 날레디도 했고 네안데르탈도 했습니다. 사피엔스도 해요. 그리고 한반도 신석기 사람도 했습니다.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7,700년 전 동아시아 신석기 사람 이후로 한반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덕도라는 부산 앞바다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 사람 48명의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한반도 직접 발굴입니다. 이게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처음 1차 DNA 분석에서는 H형 목의 하플로 그룹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사람들 약 40%가 가진 형태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유럽인이 살았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신문은 7,000년 전 한반도에 유럽 사람들이 살았다는 머리 기사를 뽑았습니다. 뒤집어지는 분위기였지요. 한반도 단일 민족 통념을 정면으로 흔드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검사 결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D사형, B사형, F형, M7형 다 동아시아형 다중 하플로였습니다. 1차 분석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1차 분석에서는 표본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발굴 과정에서 현대 사람 DNA가 인골에 묻었거나 실험실 환경에서 다른 표본과 섞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재검사는 더 엄격한 오염 통제 환경에서 진행됐고 그 결과 가덕도 사람들이 동아시아 신석기 사람들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단 다양한 동아시아형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덕도 인골들이 보여주는 게요. 한반도 신석기 사람들이 단일 핏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동아시아형이 섞여 있었습니다. 7,700년 전 악마문 동굴 사람이 보여준 두 갈래 조상 패턴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가덕도 발굴에서는 매장 자세도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똑바로 누워서 매장됐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누워 무릎을 굽힌 자세로 매장됐습니다. 이걸 굴장이라고 부릅니다. 자세 차이가 시대 차이일 수도 있고 출신 집단 차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7,000년 전 한반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따로 자리 잡아 매장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했다는 흔적입니다. 호모 날레디에서 시작된 매장 의례가 한반도 신석기까지 이어졌다는 증거지요. 한국, 일본, 몽골 사람들이 왜 비슷해 보이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아무르강 유역,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동북부 지역 사람들이 한반도로 내려오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몽골 쪽으로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사람들이지요. 거기에 한족 계통 사람들도 한반도로 들어오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몽골 쪽으로도 가서 다중 흐름이 만들어진 거지요. 언어 흔적에서도 비슷한 게 보입니다. 아무르강 유역 사람들이 쓰는 퉁구스어, 몽골어, 튀르키예요. 이 세 어가 알타이어라는 큰 묶음으로 분류됩니다. 단 알타이어 자체가 진짜 한 어족이냐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단어 일부가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르강의 아무르는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요. 몽골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비슷한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약 4,000년 전 한반도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어 그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경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고요. 마을이 커지면서 자원 배분이 중요해졌습니다. 신석기 시대까지는 작은 가족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살았지만 청동기 시대부터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 자리에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농토 소유, 곡식 저장, 가축 보유 같은 개념이 생겼고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덜 가지는 차이가 처음 만들어진 시대입니다. 한반도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이 흔적이 보입니다. 큰 무덤이 등장합니다. 고인돌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고인돌을 세우려면 수십 명, 큰 것은 100명 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있었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은 받지 못하는 큰 무덤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 남자들 Y형 색채가 또 한 번 좁아져요. 전 세계적으로 약 7,0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 Y형 색채 다양성이 급감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17명 여자당 자손 남긴 남자가 1명꼴이었어요. 엄청난 좁아짐이죠. 가설은 가부장제 강화예요. 농경 정착이 시작되면서 일부 가문이 자원과 자손을 독점했습니다. 다른 가문 핏줄은 거의 끊어졌고요. 한반도에서도 이 패턴이 비슷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청동기 시대에 큰 무덤이 등장하고 그 무덤이 한 가문에 집중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자원과 권력이 일부에 쏠렸다는 흔적이죠. 이 17명 중 1명 비율이 얼마나 좁은 거냐 하면요. 한 마을에 남자 100명이 있다면 그중 6명 정도만 자손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4명은 핏줄이 끊어진 거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좁아진 시기가 또 없었습니다. 신석기 후반 약 7천년 전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정착이 끝나는 약 5천년 전까지 약 2천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한반도에서는 4천년 전 청동기 시작 시기에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남자 Y염 색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남자 506명의 Y염 색채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2009년에 발표됐습니다. 한국 남자 약 40에서 45%가 오이 그룹입니다. 동아시아 농경민 흐름입니다. 중국 동북부 만주 쪽에서 한반도로 내려온 농경민 후손이죠. 아무르강 유역 사람들이 이 흐름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35에서 40%가 오일비 그룹. 한반도랑 일본에 특화된 흐름입니다. 동남아에서 양쯔강 이남을 거쳐 한반도로 올라온 사람들 후손입니다. 야요이 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해서 지금 일본 남자에도 오일비 그룹 비율이 높습니다. 약 12에서 17%가 C이 그룹. 시베리아 북부에서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흐름입니다. 몽골 사람들에도 C이 그룹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 일본, 몽골 사람들이 Y염 색채 그룹 분포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세 그룹이 한국 남자의 약 90%를 설명해요. 나머지 10%는 한족 계통 53그룹, 일부 일본, 동남아 계통, 일부 중앙아시아 계통입니다. 한반도의 4세기, 5세기쯤 삼국시대가 형성됩니다. 국경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정립되면서 그때부터는 외부에서 사람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게 거의 끊깁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도 국경 지역에서 약간의 유전적 교류는 있었지만요. 한반도 안 인구의 큰 틀은 그때 거의 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3, 4세기부터는 한국인 유전자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옵니다. 이 청동기 농경 정착 패턴이 가야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가야 시대 인골 8명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됐어요. 1700년 전 가야인 8명이고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랑 유하리 패총에서 발굴된 분들입니다. 결과는요, 가야인 유전자가 현대 한국 사람이랑 거의 같았습니다. 외부에서 대규모로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북방계 흐름이 더 강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야가 북쪽 만주랑 시베리아 쪽과 교류가 있었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가야 발굴지가 김해 대성동과 유하리인데요. 대성동 고분군은 가야 왕족과 귀족 무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하리 패총은 일반 가야인이 살던 마을 흔적입니다. 두 곳에서 발굴된 인고를 모두 분석한 결과가 같은 유전자 패턴을 보였어요. 가야 사회 안에서 왕족과 일반인이 같은 조상 흐름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정복자들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가야가 외부 침공으로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 한반도 안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사회라는 학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7700년 친석기 동아시아 사람에서 가야인 1700년 전, 그리고 현대 한국 사람으로 이어지면서 이 세 시점이 같은 두 강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6000년 시간 동안 큰 단절 없이 한반도 안에서 한 흐름이 이어져 온 거죠. 현대 한국인 유전자 전체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코리아 1K라고 부르는 프로젝트예요. 2020년에 한국 사람 1094명 유전자 전체를 본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거기서 확인된 게요, 한국 사람도 두 갈래 조상이 합쳐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7700년 전 신석기 사람 패턴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연속됐다는 겁니다. 다른 자료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에 일본 사람 이야기도 짚고 가겠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농경민이 건너가기 전에 조몬 수렵 채진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야요이 시대에 농경민이 대규모로 건너가면서 조몬인과 섞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 유전자에 조몬인 유전자가 약 10에서 20% 정도 남아있어요. 나머지 80에서 90%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농경민 후손입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비슷한 이유, 일본 사람한테 한반도 흔적이 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18년에 한 유전학 책이 나왔어요.
책 이름이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예요. 핵심 주장이 한 줄로 요약돼요. 순수한 종은 모두 멸종했고 섞인 종만 살아남았다. 이 문장 처음 읽었을 때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피엔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안데르탈도 데니소바도 다 다른 종이랑 섞였습니다. 알타이 동굴에서 발견된 한 화석은 어머니가 네안데르탈, 아버지가 데니소바인 1세대 혼혈 소녀였어요. 약 13세 정도 나이로 추정됩니다. 약 9만 년 전 사람이고요. 이 발견이 2018년에 발표됐을 때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네안데르탈과 데니소바인이 그렇게까지 가까이 살면서 결혼하고 자손을 낳았다는 직접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서 보여주는 데이터에 따르면 거의 모든 현생 인류 집단이 적어도 2개 이상의 고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약 4만 년 전 사냥꾼 사피엔스, 약 8천 년 전 중동 농경민, 약 5천 년 전 스텝 유목민의 세 갈래 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도 토착민, 이란계 농경민,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세 갈래. 한국 사람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북부 동아시아, 남부 동아시아 2갈래로 정리됩니다. 어떤 집단도 단 하나의 순수한 조상 갈래로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류 진화에서 혼혈은 예외가 아니에요. 보편입니다. 모든 현생 인류가 다중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조상으로만 이어진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단일 핏줄이 아니에요. 7,700년 전 신석기 사람도 2갈래 조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2갈래 조상이고요. 거기에 약 1.4% 네안데르탈 흔적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가끔 단일 민족 이야기 들리잖아요. 학술적으로는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단 한반도 안에서 큰 인구 흐름이 거의 정립된 4에서 5세기 삼국시대 이후로는 외부 대규모 유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1500년 시간 안에서는 한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같은 흐름을 공유해 왔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연속성은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단 그전 30만 년 시간 안에서는 한국 사람도 그 섞인 종의 한 갈래입니다. 30만 년 인류사 한 편이 우리 몸 안에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호모 날레디부터 네안데르탈부터 사피엔스부터 동아시아 2갈래 조상까지요. 정리해보면 30만 년 인류사 한 편 흐름이 이래요. 약 33만 년 전, 호모 날레디, 아프리카, 작은 뇌, 매장 의례를 했습니다. 사라진 종족이지만 죽은 동료를 기억하는 그 마음은 후대 인류한테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에 직접 DNA가 흐르지는 않지만 그 마음만은 흘렀습니다. 약 4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네안데르탈, 유럽과 서아시아, 40만 년 빙하기 버틴 종족, 약 4만 년 전 사라졌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사피엔스에 흡수됐었습니다. 그 흔적이 동아시아 사람한테 약 1.38%, 유럽 사람한테 약 1.15%, 한국 사람한테 약 1.4%, 약 30만 년 전, 사피엔스, 아프리카, 우리 종족 등장. 7만 년 전, 인지혁명. 6만 년 전 아프리카 밖으로 나와서 네안데르탈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흔적이 약 1.4%. 약 4만 년 전, 사피엔스가 동아시아 도착. 테뉴안인 1.4% 흔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에는 2만 5천 년 전부터 만주에서 내려온 사람들 흔적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약 7,700년 전, 한반도 인접 신석기, 악마문 동굴 2인굴, 2갈래 조상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 흔적도 그대로요. 약 7,000년 전, 가덕도 인골 48명, 한반도 신석기 사람들, 동아시아형 다중 하플로, 2갈래 조상 패턴 한반도에도 그대로. 약 7,000년 전,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기, 농경 정착, 가부장제 강화, 일부 가문 자손 독점, Y염 색채 17명 중 1명 비율로 좁아짐, 한마을 남자 100명 중 6명만 자손을 남기던 인류 역사상 가장 좁아진 시기지요. 약 4,000년 전,
한반도 청동기, 마을 자리 잡음, 고인돌 등장, 가문 핏줄 정립, O2, O1B, C2, 새 Y염색체 그룹이 한국 남자 90%를 설명하는 패턴이 이 시기에 굳어졌습니다. 만주에서 내려온 농경민, 동남아의 투, 동남아에서 양쯔강을 거쳐 올라온 사람들, 시베리아, 만주를 거쳐 들어온 사람들, C2. 새 흐름이 한반도에서 만나서 지금 한국 사람의 큰 골격을 만든 시기입니다. 약 1700년 전, 가야시대, 현대 한국인 패턴 이미 완성. 외부 대규모 유입 없이 신석기 패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4, 5세기, 삼국시대 국경 정립 이후로 인구 흐름의 큰 틀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야 인골 분석 결과가 현대 한국 사람과 거의 같은 거죠. 1700년 시간이 한반도 안에서 같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왔다는 직접 증거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 몸 안에 약 1.4% 네안데르탈 흔적, 두 갈래 조상 패턴, O2, O1B, C2, Y염색체 분포, 30만 년 인류사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호모 날레디에서 시작된 매장 의례, 6만 년 전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의 만남, 4만 년 전 한반도 도착, 7,700년 전 두 갈래 조상 합쳐짐, 4,000년 전 청동기 정착, 1,700년 전 가야시대 패턴 완성. 그 모든 시간이 우리 몸과 마음 안에 한 강이 되어 흐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요. 호모 날레디가 한반도까지 직접 안 왔지만 호모 날레디가 시작한 그 매장 의례, 죽은 동료를 기억하는 그 마음은 한반도 신석기 사람도 했습니다.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신석기 무덤이 가덕도에서도 다른 신석기 유적에서도 발견됩니다. 죽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따로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행위가 33만 년 전 라이징 스타 동굴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사피엔스를 거쳐 동아시아 신석기 사람을 거쳐 가야인을 거쳐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어진 거지요. 청동기 시대 고인돌, 삼국시대 적석총과 봉토분, 가야 대성동 고분, 신라 황남대총, 조선 왕릉. 한반도 안에서도 매장 의례는 시대마다 형식만 바뀌었지 본질은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흙 안에 그냥 두지 않고 일정한 자리, 일정한 방향, 일정한 의례를 갖춰서 모시는 행위지요. 이 행위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 정교해진다고 봐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위계가 죽은 사람들 무덤에도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큰 무덤일수록 살아있을 때 더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을 모신 흔적입니다. 지금 우리도 추석에 성묘 가잖아요. 산소에 풀 뽑고 술 한 잔 따라 놓고 절을 하지요. 그 마음이 30만 년 이어진 겁니다. DNA 다음으로 오래된 인류 유산이 매장 의례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매장 의례가 DNA보다 더 오래된 인류의 표지일지도 몰라요. 사피엔스 등장 전부터 호모 날레디 시기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DNA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한국 사람이라면요. 몸 안에 약 1.4% 네안데르탈 흔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면역 체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짙은 눈썹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위 잘 견디는 체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네안데르탈한테 받은 유전자 변이가 짙은 눈썹, 짙은 머리색, 추위 적응에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면역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피부톤이 더 짙은 경향, 머리카락 굵기, 피부 각질층 두께까지 영향이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에도 네안데르탈 흔적이 있어서 사람마다 아침형, 저녁형 차이가 일부는 네안데르탈한테서 왔을 가능성도 제시됐어요. 단 이건 확률적 영향이지 단정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됩니다. 한 사람 안에서도 어떤 형질에는 강하게, 어떤 형질에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아침 거울에서 본 자기 얼굴에서 4만 년 전 사라진 종족의 흔적이 잠깐 보였을지도 몰라요. 짙은 눈썹이라든가, 광대뼈가 좀 더 두드러진다든가, 추위에 강한 체질이라든가요. 호모 날레디는 직접 DNA로 우리한테 흐르지 않아요.
단 그들이 죽은 동료를 매장한 그 마음, 사라진 가족을 기억하는 그 마음은 우리한테 이어졌습니다. 추석에 성묘가는 그 마음이 33만 년 전 라이징 스타 동굴에서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그 작은 뇌로 죽은 동료를 어둠 안으로 옮긴 그 행위가 우리 몸 안에 마음 한 자락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네안데르탈은 우리 몸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약 1.4%로요. 단지 유전자가 아니라 어쩌면 어떤 감각도 같이 흐르고 있을지 몰라요. 코로나 시기에 한국 사람 중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의 한 갈래일 수도 있고요. 추운 겨울에 견디는 그 체질의 한 갈래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통증을 느끼는 방식, 잠드는 시간, 새벽에 일어나는 체질에도 일부 흔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24시간 생체 리듬 유전자 흔적이 그런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데니소바인 흔적도 약 0.2% 흐르고 있습니다. 데니소바인은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동굴에서 발견된 인류 종족인데요. 호모 날레디나 네안데르탈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흔적을 남겼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고지대 적응에 강한 이유 중 하나가 데니소바인한테서 받은 EPAS1 유전자 덕분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한테는 그 변이가 강하게는 안 남았지만 일부는 흐르고 있어요. 순수한 종은 모두 멸종했고 섞인 종만 살아남았다. 그 한 줄이 다시 떠올라요.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다. 호모 날레디의 마음, 네안데르탈의 유전자, 사피엔스의 인지, 동아시아 두 갈래 조상, 가야와 신라와 고려와 조선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섞여서 지금 한국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만 년 시간이 한국 사람 몸 안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자기 몸 안에 어느 종족 흔적이 더 강할 것 같으세요? 짙은 눈썹, 추위 잘 견디는 체질, 면역 변이 패턴, 아니면 호모 날레디한테서 이어진 그 매장 의례, 사라진 가족 기억하는 그 마음일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리는 까마귀였습니다. 감사합니다.